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 방송 개설 이후로 두 번째 세법 해설 강의로서 알면 피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방법에 대해서 2021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최신 정보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구독자가 지금 현재 11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록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치맥이라도 겉들이면서 담소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퇴직 후 현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프놈펜 게스트하우스와 골프 투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행을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전국과 이웃 나라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을 여행을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여행기와 시를 쓰며 때로는 캄보디아 농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봉사활동도 하면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더운 날씨에는 한국에서 좀 지내고, 한국의 겨울에는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를 여행을 오시겠다면 저희 게스트하우스 시설도 호텔 못지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하고,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직접 캄보디아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요즘 다들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그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영상은 제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감상을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면 집값이 잠시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풍선 효과처럼 다시 부풀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또한 정부에서 너무 빈번하게 규제를 가한 탓에 관련 양도소득세법을 보면 세법 전문가들조차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규정이나 제약들이 많고, 특히 과세 특례 규정이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일반 국민들은 양도세법 법령 하나 까딱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아주 누더기 세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국세청 현직에 근무할 때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강남의 상품아파트 대형 평수는 꽤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양도건에 대해서 세금 과세를 하겠다고 사전 과세 통지문을 발송을 했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저희 국세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이 지난 후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 할머님께서는 등기상으로는 2년이 넘었지만 잔금을 미리 받은 겁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동산 계약 체결 후에 잔금까지 다 받은 후에 등기만 뒤늦게 넘겨주었는데요. 저희 세무당국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를 해보니까 우선 자식이 사업상 돈이 급하다고 졸라대니까 잔금을 다 받고 집 등기는 새 집으로 이사할 아파트 입주일이 남아서 등기만 늦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결국 그분은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이 고지가 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잔금을 수표로 받은 것이 은행 입금된 날짜가 모두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모르면 폭탄 세금을 맞게 되는데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자그마한 실수를 하면 눈을 감고 잠시 지나칠 수 있다지만은 법 적용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날짜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날짜 하루 며칠 차이로 폭탄 세금을 맞을 수도 있고, 불과 며칠 차이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과세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양도와 취득 시기, 즉 부동산 거래 일자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입니다. 만약에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앞서 넘어갔다면 등기 접수일이 거래 일자가 되는 것이고요.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 시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거래 일자가 되는 것이고요. 계약서상의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등기가 접수가 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이 거래 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가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를 하고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다면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말하자면 5배는 도시지역에서 5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도시지역은 10배,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그런데 모두가 다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해서 비과세하는 게 아니고 고가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를 하고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를 하겠다. 그런 규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령 규정은 불과 몇 줄이 안 되는데요. 이제 그 세부 사항들이 수없이 그동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세법 변경된 시기마다 각기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며 한 집에 살게 되면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이 한 집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고 한다면 분가를 시킨 후에
주민등록까지 완전히 이주한 상태에서 집을 사야만 1세대 2주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을 하나 더 사기 위해서 어린 자녀까지 분가시켜서 집을 사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거나 또는 30세 미만이라면 자녀의 소득이 입증될 때 분가해서 자녀의 능력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2개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남아있는 상태여야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하나의 주택이 최종적으로 남을 때까지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모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유기간 2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하나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2021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다주택자들은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다주택자, 즉 집을 3채, 4채 가지고 있다면 앞전에 모든 주택을 전부 팔고 딱 하나만 남는 날짜부터 기산을 해서 추가로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마지막 하나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언제 취득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2년만 보유를 했으면 비과세가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들은 하나의 주택만 남게 되는 시점, 그 기간부터 새로이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정지역의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 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거주 요건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 입증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또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집을 살 때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나중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역이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결정이 났다면 나중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를 반드시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을 하는데요. 주택가격 또는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과열이 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사는 아파트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영상 속에서 나타난 그 전국 조정 대상 지역의 그 지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경기도도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사는 집이 속하는지 아닌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주택의 양도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이 9억을 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를 15억에 매도를 한 경우에는 15억에서 9억을 뺀 차액 6억 원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요즘 서울 시내 많은 아파트가 9억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0년 즉 올해부터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종전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을 구입 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취득을 했는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면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에서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2019년 12월 16일 이후는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 지역에 속한다면 종년처럼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파셔야 되고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하나 더 받게 되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누구의 집으로 볼 것이냐, 이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이 적은 형제나 자녀들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상속주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매도를 할 때 양도세가 없는 것이고요. 자기가 보유하던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 팔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어느 정도까지 비과세에 포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를,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 정착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평이라고 한다면 도시 지역에서는 그 5배인 250평만큼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수도권에 해당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이때는 5배가 아니고 3배까지만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지 지역은 기존과 같이 5배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반 주택의 대지 지분에 대해서 5배가 아닌 3배까지만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1세대 1주택 토지로 보아서 비과세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오피스텔이나 무허가 주택 등 주택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상가로 보는지 그 규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상 용도 및 등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 여부 또 등기 여부와 관련 없이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부상은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으나 장기간 방치를 해서 폐가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폐가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오피스텔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무실 용도가 아닌 일반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용도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예로 A라는 사람이 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임대를 내줬는데 처음에는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임대를 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2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들은 각별히 좀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를 내줄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시내에 다세대 주택이 아주 많은데요. 다세대 주택을 각 호수별로 법원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각 한 채의 독립주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되어서 다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통째로 한 채의 독립된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대부분 1층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기숙사처럼 일시적으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실제 그 주택의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원이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도록 2018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는 주민등록상으로 대부분 확인을 하게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근무를 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놓고 주민등록만 넘겨놓고 실제는 거주하지 않고 지방에 계속 살았음이 입증이 되면 그것은 실질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주민등록상으로 채웠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에 되어 있고 세대원이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의 개정된 세법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2년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또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2년 거주 플러스 2년 보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또 하나의 제도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여기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2021년부터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계산 시에 아주 매우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해서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제도는 2018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하려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 세율의 10%를 더하여 과세를 하며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를 더해 과세를 하게 되는 제도를 양도세 중과세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본다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가 서울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대부분 많이 편입된 상태고요. 지방도시 중에서는 부산시 일부와 세종특별시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2021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규정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특례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강의에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